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화면을 잘 봅니다. 화면은 우리가 요약집은 진도가 이거하고는 안 맞아요. 그렇지? 오히려 기본수를 피놓고 보는 게 진도에 맞을 거다. 그렇지? 근데 요 시험 문제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전속 중개 계약하고 혼합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전속 중개 계약 한번 보시면은 알죠? 전속 중개 계약 보시면은 봐봐요. 자, 전속 중개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으로 이런 게 있다 말이죠. 일단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속 중개 계약서라는 법정 서식을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잖아. 첫째는. 그리고 그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이 표현을 잘 봐봐요. 24조 규정에, 지금 거래 정보망이 24조에 나와. 그 24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 신문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지. 무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전속 중 일반 중개 계약 시에는 없죠. 그런데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오히려 공개해서는 아니 될 의무도 있다라는 거지. 자, 근데 요 밑에 표현을 한번 봐봐요. 우리가 정보망에 공개를 해도 되고 일간 신문에 공개를 해도 되는데, 정보망에 공개한다면은 아무 정보망이나 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설치 운영하는 정보망을 의미하고, 일반 사설 정보망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지정받지 않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을 말해. 그거는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공개하면 공개 의무 이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럼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거래정보사업자 설치 운영하는 정보망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공부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거래정보망은 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한 자가 설치 운영하는 정보망을 의미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근데 그 정보망이란 누구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누구끼리?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이다.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를 보면 요 자리에 어떻게 표현을 바꿔 넣어버리냐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상호간에 이래버려요. 그러세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게 아니고 누구끼리?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거야. 그리고 그 정보망의 가입 여부는 뭐다? 강제 가입이 아니고 뭐다? 이미 가입이다.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라는 말은, 즉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자가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지정받은 사업자가 설치 운영하는 정보망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 가입 안 해도 되고, 알겠어요? 안 해도 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입을 안 해버리 봐봐요. 안 했는데 의뢰인이 전속 중개 의뢰해 왔다 쳐봐.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공개할 정보망이 없잖아. 그러면 부득이하게 일간 신문에 공개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활용도가 떨어지든 왜든 간에 가입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가입하고 있느냐 하면은 공인중개사 협회가 정보사업자로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가 있거든. 그 협회가 설치 운영하는 정보망이 한방이라고 있다 이 말이야. 그 가입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전속 의뢰 받으면 그거 다 공개하면 되는 거거든. 알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속 중개 계약이 체결이 관행화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래서 정보망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협회 회원 여부와 관계없다 하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방이라는 거래 정보망이 있는데 그 협회가 운영하는데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도 한방에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소리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이 지정권자야. 알겠어요? 그 지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게 바로 뭐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래서 이러면 여러 개의 정보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근데 지금 군데군데 제가 이 자료집에 그 위반 시의 제재를 이렇게 끝부분에 다 토시를 달아놨거든.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외우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야. 그때 이거 위반하면은 이 제재 하면서 읽고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넘어가 버리라고. 그 다음 또 볼 때 또 점검하고 그러세요. 그런 식으로 해가 시험 칠 때까지 가는 게 좋아요. 그러세요. 자, 근데 이거 봐봐요. 지정받지 않고도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사업을 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 일반 사설 거래 정보망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거기에 정보 공개하면 의무 이행한 것이 아니다. 이런 놀이죠. 현재 지정받은 곳은 협회가 있고 뭐 한국 부동산원 하는 게 있다. 그래서 한방 부동산 테크인데 이건 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까?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나머지 뒤에 거는 필요가 없네. 그래서요. 그래서 여기 요거만 읽어보죠. 지정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를 목적으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상 거래정보 사업자는 아니다라는 게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 거래정보 사업자는 아니다 하는 말은 아까 말하고 이거 똑같아요. 이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에 공개해봤자 공개 의무 이행한 거다 안 거다 안 한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면 이제 지정받고자 한다면은 일단은 부가통신 사업자라야 돼. 그래서 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부가통신 사업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뭐 법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부가통신 사업자가 누구냐 하는 거는 몰라도 관계없어요. 그 700국 전화 사업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반대말이 기간통신 사업자라. 그래서 기간통신 사업 KT 이런 게 기간통신 사업자잖아. 그래서 일단 전기통신 사업자가 되고 난 다음에 요런 요건을 4가지 요건을 추가적으로 갖춰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뭐 몇 번 나왔는데 자주 나오지는 않네. 알겠어요. 근데 이게 나오면은 숫자가 중요합니다. 숫자가. 그래서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수가 몇 명 이상이고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얼마 30인 이상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하였을 것. 요 표현이 헷갈립니다. 뭐하고 헷갈리느냐 하면은 저 뒤에 가면 공인중개사 협회 창립총회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나오거든. 그래서 기억 돌려봐봐요. 협회 창립총회의 정족수는 전국적으로 몇 명 이상이 와야 된다? 600명 이상이 와야 된다. 300명 가는 거는 발기인 숫자야. 알겠습니까? 총회는 몇 명 이상 와야 된다? 600명 이상. 알겠어요? 그리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얼마? 120명이죠. 20명 이상. 그거하고 숫자가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리고 정보 처리 기능사가 아니고 뭐 기사, 지금은 기능사 하는 게 없죠. 옛날에 아주 옛날에 시험 문제 기능사 걔가 틀리다 한 적이 있긴 있는데 다시 안 나와. 1인 이상입니다. 그리고 누구 1인 이상? 공인중개사 1인 이상. 그리고 컴퓨터 설비 용량을 확보해야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세요. 자, 근데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 서류를 내라 했는데 그냥 읽고만 지나가도 돼요. 그러세요. 그래서 결국 봐봐요. 이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입 이용 신청서를 내야 될까? 그러니까 600명 이상 거. 그렇죠. 근데 요거 한번 봐봐요. 가입 이용 신청서만 내지 말고 뭐 똑같이 첨부해가 내라. 그 가입 이용 신청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무슨 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을 같이 내라라는 거야. 요거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가입 이용 신청서가 600장 이상이잖아. 근데 600장 이상인데 그 일일이 다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가입 이용 신청서의 진정성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 똑같이 첨부하는 거다? 등록증 사본도 같이 첨부하는 거다. 옛날 법조문에는 이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요. 인감증명서가 아니고 뭐다? 등록증 사본이다라는 거지. 그래서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지정 신청을 장관이 받게 되면은 지정 신청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그러죠.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은 사업자로 지정을 하는 거다 말이야. 그러죠. 그럼 지정했으면 지정서 교부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 읽어봐봐요. 거래정보사업자 뭐야? 지정 대장에 기재한 후에 사업자 지정서를 교부해라 돼 있지. 대장 하는 말이 나왔는데 그러죠. 이것도 저 기억을 떨고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전체에는 대장이 몇 개 등장한다? 3개 등장한다. 저 앞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 그리고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지금 여기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이렇게 지정대장이든 등록대장이든 교부대장이든 대장이 등장할 때마다 이 조문도 같이 있어요.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정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래서 뭐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한다 하는 그 조문도 있어요. 그냥 자 그럼 됐고 지정받은 날부터 몇월 이내에 3월 이내에 요 단어를 잘 기억해요. 무슨 규정? 운영 규정을 제정해 가지고 지정권자인 장관으로부터 뭘 받도록 돼 있다? 승인 받도록 돼 있다. 그래서 운영 규정은 승인 사항이다. 누구의? 장관의. 알겠어요? 변경하고자 할 때도 승인 사항이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내용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라도 다 봐둬야 돼요. 알겠어요? 이 문제는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전체를 통틀어가 박스 형태로 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리고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받게 되면은 3월 이내 운영규정의 승인을 받아야 돼. 알겠어요? 그 승인 안 받기나 그래서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해서 뭐 거래정보만 운영하면 500만 과태료 부과 사유, 지정 취소 사유. 알겠어요? 요 한 봐봐요. 요거 한 봐봐. 행정질서벌과 행정처분이 병과되는 뭐 유일한 경우에 나왔다. 그 행정처분 가는 거는 요 지정 취소 처분 말하잖아. 행정질서벌 가는 거는 과태료를 말하거든. 그래서요. 그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바로 요 경우라. 알겠습니까? 유일한 경우. 자, 그런 말 그래서 유일하든 유일하지 않든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질서벌은 병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있다 하면 된다. 그러지. 자, 그것도 나왔는 적이 있어요. 잡아봐요. 형벌하는 것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있나 없나? 있죠. 3년짜리, 1년짜리 가는 거 있잖아. 그거하고 행정처분, 뭐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이런 거 있잖아요. 행정처분하고 병과할 수 있다 없다? 지금 봐봐요.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질서벌 병과할 수 있다 했잖아. 행정처분하고 뭐하고 형벌하고도 병과할 수 있다 없다? 많다. 알겠습니까? 봐봐요. 자격증 대여하면 몇 년짜리고 1년짜리 아이가. 등록증 대여도 1년짜리 아이가. 근데 그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대상도 되잖아요. 많다. 알겠습니까? 이중 등록하면 왜 돼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절대적 등록 취소 아이가. 그것도 몇 년짜리고 1년짜리 아이가 이 말이지. 많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수수했어요. 자격 정지 처분 대상 아이가. 그것도 몇 년짜리고 1년짜리 아이가 많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시험 문제에 그럼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문장도 나왔어. 행정 처분하고 형벌은 병과할 수 있다 하는 이 문장도 나온 적이 있지만은 그걸 또 독자적인 한 문제로 네모박스 형태로 읽으면요. 아래 네모박스 읽어보고 행정처분과 형벌이 병과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낸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 제재에 관한 문제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형벌 가는 게 있는데 뭐 과태료 가는 게 있잖아. 지금 질서벌 100만 원 과태료 500만 과태료 있죠? 3년짜리 1년짜리 형벌 아이가 100만 원 500만 원 과태료 아이가. 이 과태료하고 형벌하고 병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렇죠?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등장하는 제재의 종류가
과태료 질서벌 가는 것도 있고 행정처분 가는 것도 있고 뭐 형벌 가는 것도 있잖아. 이 서로 간에 병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몇 번 물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걸 이야기해 드린 거라. 자, 그런데 운영 규정에는 아시죠? 이런 사항을 정해라 해가 뭐 적어 놓긴 적어 놨는데 안 해오셔도 좋아요. 제가 안 해오셔도 좋다 하는데 적혀져 있잖아. 그러면 읽고만 지나가 버리라고. 알겠어요? 좋아요. 그런데 요 정도는 제가 이해하고 갑니다. 운영 규정을 제정해가 승인 받으라 하는데 이 운영 규정이라는 게 뭐냐? 시험에는 안 물어보지만 운영 규정이 뭐냐? 거래 정보망에 누가 가입 이용하노?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가입 이용 약관이야. 가입 이용 약관. 알겠습니까? 그 약관의 성격을 띈 것이 바로 뭐다? 운영 규정이라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나오잖아. 가입자에 대한 회비 급징수에 관한 사항이 다 나오잖아. 알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 거래정보망 운영과 관련한 누구와 누구의 의무, 거래정보사업자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중개의뢰인의 의무는 있겠나 없겠나?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다 외우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거래정보망을 조금 전에 처음 공부할 때 누구끼리 정보 교환하는 거다? 개업공인중개사끼리. 의뢰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시스템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거래정보망 운영과 관련해서 의뢰인이 뭐 준수해야 될 의무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 없나? 있을 리가 없다 이 말이지. 운영자는 누구라요? 이 사람 아이가. 가입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 이 사람 아이가.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권리와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겠지. 알겠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되는 긴데. 알겠어요? 자, 그래서 누구는 운영자인 거래정보사업자는 가입 이용자인 누구로부터?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뭐를 의뢰받는다? 공개를 의뢰받는다. 이러이런 정보를 공개해 주세요 라고 뭐다? 운영자인 사업자한테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요 자리에 무슨 글자 바꿔놔뿐만 또 쏘가 넘어간다.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이렇게 본다. 이미 기출된 지문이야. 알겠어요? 그렇죠? 뒤에 또 무슨 글자가 있으니까 의뢰라는 글자가 있으니까 여기에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이렇게 보면 뭐다? 완전히 문장이 고속도로 달리듯이 그냥 스무스하게 읽어가 버려요. 알겠어요? 그 어디가 틀렸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정보에 한해서만 정보를 공개해야 돼. 그랬어요. 여러 정보를 공개해 주세요라고 의뢰했는데 엉뚱한 정보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식 아닙니까? 가입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많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가입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한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누구의 의무다?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위반하면 뭐다? 지정 취소 사유도 떼고 몇 년짜리? 1년짜리. 그러니까 형벌과 행정처분이 병과되는 경우도 아니다. 병과되는 경우다라는 소리잖아. 이런 거 골라내라. 걔가 박심 드러낸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많아. 이거 병과되는 경우 제일 많아. 제일 많아 이게. 이렇게 병과되는 경우 제일 많아. 그럼 아까 형벌하고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요거하고 요거 병과되는 경우는 몇 가지 뿌이더라. 한 가지 뿌이더라 하면 유일한 경우 아까 나왔잖아요. 알겠습니까? 요렇게 병과되는 경우는 아예 없다. 알겠습니까? 요렇게 병과되는 경우는 많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또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당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받았잖아. 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 해라라는 거죠. 알겠어요? 만약에 1년 이내 운영하지 않으면은 또 무슨 사유다? 지정 취소 사유. 말랐고 지정받았노 이 소리 아닙니까? 알겠어요? 자, 누구의 의무?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쥐가 거래정보망에 가입 이용하는 거잖아.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 의뢰할 때 거짓으로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한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공개한 물건 있잖아. 공개한 물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어.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는 말은 이제 중개가 완성됐다 그 소리겠죠. 그러면 지체 없이 그 완성된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줘야 된다?
거래 당사자한테 알려줄 이유가 없지. 거래가 이루어진 거는 거래 당사자가 제일 먼저 아는데. 그러세요. 누가 모른다. 거래 정보 사업자가 몰라. 그러세요. 통보해줘라. 왜 통보해주느냐? 모르니까 통보해준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알 필요가 있나? 왜 알아야 되노? 내려야지 옳지. 알겠어요. 정보망에 등록된 매물 정보를 이제 뭐 삭제를 해야 한다, 해야 된다라는 소리잖아. 모르니까 알려줘라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거 위반하면 무슨 사유다? 업무 정지 사유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제재가 많잖아. 알겠어요. 그때그때 자꾸 익히고 뭐다 까먹으면 또 보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전국의 학원이 전부 다 그 제재를 전부 다 두 문자 따가 외우게 합니다. 저는 절대 두 문자 안 가르쳐줘요. 전 두 문자 외운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알겠어요. 그래도 다 알아. 알겠어요. 자, 그런데 요거 한번 봐봐요. 이런 게 이제 응용 지문으로 등장할 수 있다. 무슨 중개계약 체결하면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도 거래정보망에 가입 이용할 자격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입 이용할 수 있어. 그런데 이 경우에 뭐 본 규정이 적용된다 하는 말은 무슨 소리냐? 만약에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정보망을 가입 이용해가 이제 정보망을 이용했다 할 때 이용할 때는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정보 공개할 때는 거짓으로 공개한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지. 전속 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정보망을 이용할 때도 이 규정은 지켜야 되고 일반 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지켜야 되는 거다 이 말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시험 지문 낼 때는 이렇게 내는 게 자꾸 왜 이런 걸 응용 지문 내냐면은 공부하다 보면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걸 공부하기 때문에 거래정보망 단어만 티 넣으면 수험생들이 무슨 중개계약이 자꾸 생각난다. 전속 중개계약이 자꾸 떠올라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망하고는 아무런 뭐다 관계가 없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 아니다. 가입 이용할 수 있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안 하면 모를까? 이용할 때는 뭐다? 이 규정을 지켜야 된다라는 소리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이때까지 공부했는 문장으로 공부했는 걸 절차를 뭐다?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그렇죠? 연습합시다. 연습, 복습. 앞에서 공부했는 거 요 그림 갖고 지정 신청합니다. 누가 지정 신청합니까? 누가 지정 신청합니까?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알겠어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인 거야.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그리고 지정 요건을 4가지나 더 갖춰가 지정 신청하잖아. 누구한테 지정 신청한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그 지정권자니까. 그래서 그럼 지정 신청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판단되면은 지정서를 교부하겠죠. 어디에 기재한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에 기재한 후에 지정서를 교부한 다음에 그럼 요 지정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3월 이내에 뭐를 만들어가 운영 규정을 제정해가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인 장관한테 승인 받아야 되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는 1년 이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망 운영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그림이잖아. 알겠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공법 책에도 보면 이런 절차 흐름도 그림들이 좀 중간중간에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죠? 그래서 공부를 다 하고 나오면은 알겠어요? 그 흐름들을 보면서 뭐다 살을 조금씩 붙여가면서 복습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잘 안 될 거야. 공법은 살 붙이기 너무 많아가. 알겠어요? 이 과목은 살 붙일 게 별로 없지만은 알겠습니까?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은 시험에 2번이나 연달아 나왔어요. 15의 시험과 15-1 시험에 연달아 나온 그림이에요. 그랬어요. 그런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 그림 무슨 의미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뭐 공동중개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공동중개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다라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림으로. 그래서 봐봐요. 매도 의뢰인이 있고 매수 의뢰인인데, 매도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잖아. 매수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잖아. 이 두 개업공인중개사가 다 무슨 망을 가입 이용하고 있다? 거래정보망을 가입 이용하고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매도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가 있나 없나? 있지. 그걸 갖다가 뭐 자신이 가입 이용하는 정보망에다가 공개한다 한다? 한다라는 게 알겠어요? 이런 정보를 공개해 주세요라고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 의뢰하잖아. 알겠어요? 의뢰한 내용에 한해서 공개해야 되고, 의뢰한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도 아니 되고, 가입 이용하는 개업공인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어요? 공개 의뢰하잖아. 알겠어요? 그럼 이 사람도 뭐다? 가입 이용하고 있겠지. 알겠어요? 그러면 매물 정보를 이 을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봤다 안 봤다? 봤다. 알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의뢰받은 매수 조건이 있나 없나? 있죠. 그 매수 조건에 맞춰가 딱 물건 정보를 검색하다 보니까 매물 정보가 나온 게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라는 게. 그래서 당신 물건을 매수할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있습니다라고 통보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걸 통보해놓고 자신의 의뢰인한테 당신이 매수할 대상의 물건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알려준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알려준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잖아. 그렇죠? 그러면 매물 정보를 공개한 매도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왜 이래? 매수인이 나타났습니다라고 통보한다는다? 한다. 그러면 당신하고 내하고 공동 중개합시다. 이 논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죠?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또 자신의 뭐 의뢰인한테 당신 물건을 살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라고 또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알려준다. 알겠어요? 그래가 매도 의뢰인과 매수 의뢰인하고 이 두 개업공인중개사 4명이 만나가 거래 계약을 성사시킨다 안 시킨다? 시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래가 완성됐다 이 말이지. 중개가 완성됐다 이 말이지. 그러면 우회되노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안 알려준다? 알려줘야 한다. 정보를 내려야 될까 아이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바로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래정보망을 통해서 뭐다? 중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단독 중개가 아니라 무슨 중개다? 공동 중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공동중개. 그걸 역으로 가보면은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7일 이내에 자신이 가입 이용하는 거래정보망이나 일간신문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잖아. 그 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놨느냐 하면은 전속 중개 계약의 단점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어느 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전속적 중개 권한을 부여해놨잖아. 그 단점이 뭐냐? 해필이면 가장 해필이면 능력도 없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턱 집어가 전속 중개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중개 완성의 시간은 늦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그걸 갖다가 보완하기 위한 방법은 이 세상에는 다른 능력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들 많다 안 많다? 많다. 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해가 무슨 중개를 할 수 있도록 공동중개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전속 중개를 받은 물건 정보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돼 있는 게야. 누구들한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들한테. 알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게다. 그래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들한테 공개를 하더라도 뭐 남 좋은 일 시키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의뢰인이 전속으로 의뢰해 놓은 물건이기 때문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또다시 의뢰가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의뢰인으로서는 위약금을 물어야 물어야 되거든.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렇게 해놓은 거라. 자, 그래서 봐봐요. 아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의 기출문제가 31회 때 이렇게 숫자 위주로 괄로스 넣기 나왔던 거다 이 말이지. 그렇지? 가입 이용 신청을 한 누구의 수가? 개업공인중개사 수지. 알겠어요? 그런데 봐봐요. 이리 써놨잖아. 이리 써놓고 요리 써놨잖아. 알겠어요?
이 두 개 요리 써놓고 요리 써놨잖아. 이 뒤에 거는 보기는. 이걸 벌써 이렇게 출제위원회에 써놨다라는 것은 봐봐요. 공인중개사라는 단어와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단어의 의미를 뭐 구별해서 다루라라는 소리잖아요. 이게 아직도 습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이건 자격 취득한 사람이고 이거는 뭐고 등록한 자잖아. 의미가 다른 거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연말에 땄어. 아직 등록 안 했어. 자격증 따자마자 바로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 이용할 자격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이제? 자격증 따자마자 바로 공인중개사 협회 달려가가 회원 가입 신청하랍니다. 자격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알겠어요? 신분이 이 신분과 이 신분은 다른 거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답은 1, 2번은 알기고 그런 거잖아. 알겠어요. 그런데 1번, 2번을 답을 처리해 놓은 사람은 뭐다? 100% 떨어진 사람이야 이거는. 알겠어요? 그런 거 때문에. 그런데 요거 숫자는 안 물어봤네. 몇 개 이상의 시도에서 2개 이상, 3번, 4번이네. 알겠어요? 요거 아니면 여기네. 알겠어요? 몇 명이? 30인이잖아. 20은 어디에서? 협회에서 던져놔. 딱 출제위원이 20을 던져놓은 것도 봐봐요. 저 뒤에 뭐 협회에 나오거든. 그 헷갈릴 거다 싶어가 장난 요리 치놓잖아. 여기 51이 안 쓴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다 어디서 여러분들이 뭐 봤던 숫자를 헷갈릴까 싶어 싹 활용하는 거야. 알았어요? 뭐 한 명이지. 힌트 좁았네. 한 명이라고. 알았어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무슨 의무? 기본 윤리 의무 간다.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아요. 특히 이거는 잘 안 나와. 29조 1항인데 알았어요? 누구와 누구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랬어요. 주어죠, 주어죠. 저는 주어라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요 정도 공부했으면은 주체라는 말을 쓸 줄 알아야 돼. 그러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법 공부할 때 조심을 좀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은 법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알겠어요. 이런 걸 공부하는 게 법 내용 공부하는 거잖아.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공부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권리와 의무의 내용 위주의 것만 집중해가 공부하다가 보니까 깜빡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 뭐 권리와 의무의 뭐 주체, 주체, 권리와 의무의 객체 이런 걸 놓치고 지나가 버린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무슨 소리냐 있지?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해 보면은 이걸 테스트하잖아. 분묘기지권 내용은 잘 알아.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물어보면 분묘기지권의 내용 잘 알아요. 알겠습니까? 그 분묘기지권의 주체가 누굽니까? 이리 물으면 답을 뭐해요? 분묘기지권의 객체 물으면 더 틀려. 알겠어요? 그것도 권리인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권리를 행사할 때 다 객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걸 놓치고 공부를 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분묘기지권의 객체는 뭐다? 이까만 분묘히 간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다 틀린 거야. 알겠어요? 이게 분묘 아이가 봉본 맞죠? 이건 객체가 아니야. 분묘기지권 아닙니까?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땅에 대한 권리야. 이게 객체다. 이게 땅에 대한 권리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자기 소유가 아니고 타인 소유의 토지가 분묘기지권의 객체다. 이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뭐다? 분묘기지권이야. 알겠습니까? 분묘가 아니고. 알겠어요? 그럼 이 분묘기지권의 주체는 누구? 이렇게 하면 뭐? 땅 주인 하면 안 되지. 이걸 이용한다 이 말이지. 누가 누가 하는 게 이 권리의 주체 아닙니까? 알겠어요? 이 땅 주인은 당연히 이 땅에 대한 권리, 이 땅을 이용하지. 근데 이 땅을 뭐 때문에 이용하노? 분묘 때문에 이용하잖아. 그 주체가 누구냐? 요 분묘를 설치한 사람. 요렇게 다 이야기하거든. 그거 틀린 거예요. 그렇죠? 분묘를 설치는 차남이 했는데 그 분묘에 대한 실질적인 봉제사는 장남이 하고 있어. 그렇죠? 그럼 누가 분묘기지권을 행사하는 거다?
장남이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의 주체는 이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를 실질적으로 뭐 담당하고 있는 자가 분묘기지권의 주체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분묘 그런 게 왜 법적으로 중요하냐면은 분묘를 철거해라 라고 누군가 소송을 건다 치봐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 거야? 분묘를 설치한 자를 상대로 소송 거는 게 아니야. 에이?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주체 이런 걸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이게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두 사람이 등장했는데 중개보조원이 빠졌지. 전문지원에서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 누구의 의무다? 의무의 주체가 누구다? 이 사람이야. 중개보조원은 의무의 주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될 의무의 주체도 이 두 사람이지 보조원은 아니다 이 말이지. 보조원은 보조업무만 하는데 품위 유지할 게 어디 있노 이 말이지. 에이? 에이? 중개 업무도 수행 뭐 하는데 뭐.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또 이게 있어요. 알겠어요? 네모 박스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이러가 무슨 의무, 무슨 의무, 무슨 의무, 무슨 의무 이 내용 읽어보면 다 맞아. 틀린 의무 없어. 다 맞아. 근데 문제가 뭐냐?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되는 의무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등하면 누구도 들어간다? 보조원도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이 사람들을 다 합쳐가 뭐라고 부른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 한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 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의무가 골라라라는 게야. 그러면 품위 유지 의무, 고르면 되나 안 되나? 안 돼. 이 품위 유지 의무는 누구한테만 적용되는 거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되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무슨 일? 자, 이중 소속 금지 의무. 이중소속 금지 의무 내용은 맞나? 맞죠?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의무 맞나? 맞아요.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도 이중소속해도 안 되고 중개보조원도 이중소속해도 안 되고 사원임원도 이중소속해도 안 되고 소속도 마찬가지잖아.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에? 이런 거 물어본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무슨 의무 간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은 다 공부 잘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의무 주체와 객체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거 모르마. 의무 내용 알아봤자 써먹지를 못하거든. 그렇죠? 권리 알아봤자 써먹지를 못하거든. 그렇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공부했나 안 했나? 했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이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권리의 주체입니까? 그런 걸 아무나 신청하는 거 아니잖아. 누가 신청하는 기고? 그게 중요하잖아. 그래.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시험 문제 낼 때는 그거 갖고 장난 잘 친다고.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권리의 주체를 잡는. 그럼 또 한 번 물어볼게. 그렇죠? 이제 경매와 관련된 문제를 또 섞어내면서 우리 실무에도 한 문제 내거든. 경매와 관련해서는.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이다 보니까 민법에서도 배우고 실무에서도 하다 보니까 자, 대항 요건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권자는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임차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경매 신청할 권리가 있나?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 알겠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이가. 알겠어요? 그건 순수히 경매 문제 물을 때 광저 경매를 신청할 사람은 누구, 임의 경매를 신청할 사람은 누구,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그 법 공부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 객체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용도 공부를 해야 돼. 알겠어요? 그죠? 주어 고려되어 있다 이 말 됐죠? 이건 됐고, 그 다음 비밀 준수 의무 내용 다 안다 모른다? 알아. 비밀 준수 의무 보지 말고 비밀 준수 의무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평생 뭐다 누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직을 떠나서도 준수해라. 그럼 다 알잖아. 알겠어요? 누구의 의무다? 누구의 의무다? 보지 말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의무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요 봐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안 돼 있나? 알겠어요? 요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안 돼 있잖아. 알겠어요? 이중 소속에서는 아니 된다 하는 규정도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알겠어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리 적어놨거든. 알겠어요? 됐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비밀 준수 의무는 뭐다? 여기 중요해. 또 제재 규정을 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벌모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그걸 한자로 뭐라고 쓴다? 반의사 불벌죄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합의를 하게 되면 아무리 비밀 누설했다 하더라도 처벌한다 뭐한다? 뭐 한다라는 게. 알겠어요? 이거는 아예 고마 과거 기출 문제에 문제를 이리 물어봤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행위는 없는 경우는 바로 물었어. 그래도 1, 2, 3, 4, 5에 답을 바로 찾아야 돼. 뭐 비밀 준수 의무 위반 이걸 답으로 찾아라. 바로 2.5점 한 문제 그래 물어봤어요. 그렇어요. 한 문제를 물은 걸 다른 해 때는 또 지문으로 끼워 넣기도 하고 그런 기다 말이야. 이제 또 금지행위, 그렇죠? 금지행위. 시험 문제 매회 한 문제는 나오는데, 하도 출제위원들이 알았어요. 출제할 때 좀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알았어요. 우리는 공부는 많이 하는데 의외로 실전에 가 보면은 쉽게 나와요. 알았어요. 물론 어렵게 냈을 때도 일부 있긴 있지만은, 쉽게 나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타이틀을 먼저 정리합니다. 33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1항의 제목을 먼저 봐봐요. 뭐로 돼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알겠어요? 그 금지행위. 1년 또는 3년이라는데 총 몇 가지를 규정해 놨다? 9가지나 규정되어 있어요. 9가지나. 그 9가지 중에 4개는 1년짜리 형사처벌, 5개는 뭐 3년짜리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 금지행위는 전부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항에는 봐봐. 제목을 잘 봐봐. 뭐 금지되는 업무 방해 행위. 알겠어요? 누구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아라.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유형을 알겠어요. 5가지나 나열해 놨어. 그런데 그 내용은 읽어보면 상식이야. 알겠어요. 그게 안 외워도 뭐 읽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금지되는 업무 방해 행위의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을 가능성은 없어.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5가지는 전부 다 몇 년짜리로 만들어놨다? 3년짜리로 만들어놨어. 알겠어요? 요거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야 돼요. 요거. 그렇지요. 요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동안 이 조문은 옛날에는 없었거든. 이 항은 없었는데 아마 몇 년, 2, 3년 전에 신설했는 이유가 하도 현실에서 특히 요 사람 누구? 분여회, 주민, 알겠어요? 요 사람들이 그 공정거래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공정거래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다, 안 받는 사람이다? 안 받는 사람이라. 왜?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께, 영업하는 사람이 아니께. 그런데 요 사람들이 조금 못된 짓을 한다. 알겠습니까? 스스로 알고 있죠. 그래서 누구의 업무를 방해한다?
동네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차원에서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 즉 일반인의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 뭐다? 그동안에는 공정거래법으로 처벌을 했다 뭐했다? 뭐했다 이 말이지. 근데 방해하는 행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고만 뭐 이 조문을 신설한 거야. 알겠어요? 방해하다가 이제 적발되면 몇 년짜리 형사 고발하겠다, 3년짜리 형사 고발하겠다 해서 행위, 이 사람들이 방해하는 행위 유형들을 한 5가지 유형들을 나열해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으니까 뭐 안 외워도 다 알아. 알겠습니까? 보통이가, 알겠어요? 보통이 아니다, 보통이. 알겠어요? 쫓기날 봐야 돼. 자, 그러면 이제 33조 1항부터 본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시험에 더 자주 나오는 9가지. 누가 해서는 안 되는 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해서는 안 되는 거. 알겠어요? 1호, 네 번째까지는 1년, 5번부터 9번까지는 3년이란데, 이 9가지 전부 다가 무슨 취소 사유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상대적 등록 취소인데, 모든 상대적 등록 취소가 다 무슨 사유이기 때문에 업무 정지 사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지 말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신분을 지닌 사람이 이 9가지 중에 한 가지를 위반하잖아. 위반하면은, 적발되면은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이 상대적 하는 말은 재량이라는 거잖아. 이거 내리든지 아니면 뭐 이거 내리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물론 실무적으로는 첫 번째 위반하게 되면 업무 정지로 갑니다. 두 번째 가면 등록 취소 내려버려요. 알겠습니까? 근데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이렇게 구성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러이러한 금지 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근데 자격증 가진 소속 공인중개사가 금지 행위 중에 하나를 위반하게 되면은 이거랑 관계없지? 이거 관계없지? 뭐 자격 정지 처분 사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잖아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서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서 자격정지 일이 된다. 그럼 중개보조원이 금지 행위를 위반하게 되면은 이거하고 관계없잖아. 무슨 처벌 대상만 된다? 형사처벌 대상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구체적으로 9가지를 하나하나씩 점검하고 가자. 그러면 이거 PPT를 보면 이제 판례가 중간중간에 많이 나와. 알겠어요? 많이 나오는데 그 판례를 어렵게 지문으로 구성해가 내면은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자주 안 묻더라고. 판례를 지문을 짧게 줄여서 내기가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려운 모이라. 알겠어요? 내용적으로 중요한 판례들인데 출제하기가 조금 불편한 것 같은 모이라요. 그래서 가급적 법조문 위주로 단어 갖고 장난치는 문제들이 더 많이 출제된 상황이다. 알겠어요? 그 법조문은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법정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행위다. 매매가 금지가 아니고 매매업.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있죠? 이 물건에 대해서는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매매업을 하지 말아라 라는 소리다. 알겠죠? 근데 현실에서는 많이 한다. 알겠어요? 하면 다 불법이다 이 소리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고 갈까?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않는 정도의 단순한 매매 행위는 금지 행위는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도 자신의 거주를 위한 주택의 매매 행위 할 수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있어야 되지. 알겠어요? 또 중개업을 위해서 상가에 매매, 상가를 매수해가지고, 알겠어요? 매수해가지고 중개업 해야 될 수 있을 겁니까? 매매 등은 이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안 된다라는 게. 그러나 그 단순한 매매의 거래 상대방이 누가 되면 중개 의뢰인인 경우에는 이거 위반이 아니고 1번 위반이 아니고 몇 번 위반이 된다. 6번 위반이 돼. 6번이 뭐가 나오느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 말아라 돼 있거든. 알겠습니까? 매매업이 아니라 매매행위라도 누구와는 매매하지 마라. 의뢰인과는 매매하지 마라 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알겠어요?
이 1번 위반은 아니지만 6번 위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 금지행위. 알겠어요? 이건 뭐 시험의 활용도가 좀 낮아요. 두 번째 그림에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몰랐다 알았다 알면서 그 자를 통해서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하지 말아라. 알겠어요? 결국 브로커와 협력하지 말아라 그런 조지거든. 알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봐요. 무등록 업자로부터 의뢰를 소개만 받아도 뭐가 된다? 위반이 된다라는 거라. 알겠어요? 거래계약이 성사됐느냐 안 됐느냐 따질 필요도 없어. 알겠어요? 고객을 데리고 여러분들 알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알겠어요? 그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가 알겠어요? 고객을 알선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 알겠어요? 그 사람을 뭐 소개받았어도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때까지 기출된 거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요 단어만 갖고 장난친 것밖에 없어요.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몰랐던 경우에는 검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만 기출됐을 뿐이지 다른 기출된 바는 없어. 요 두 번째 검증이와 관련해서는. 그렇죠. 그럼 세 번째 이거는 시험에 자주 등장한 검증이라요. 사례 정력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초과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지는 거는 금전만 따지는 게 아니고 물건도 따져봐야 될 문제다. 금품. 알겠어요? 명목이 중요한 건 아니다. 알겠어요? 어떤 명목을 달더라도 그 금액이 법정 중개 보수 금액을 초과하면은 뭐 위반으로 보겠다라는 소리. 자, 근데 이 규정은 강행법규다, 임의 규정이다. 자, 봐봐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뭐다? 무효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라. 근데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오해하면 안 돼요. 단속 규정에 불과하고 효력 규정은 아니다 하는 거는 2001년도야. 이 판례가 2002년도에 와가지고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바뀌었다라는 소리야. 단속 규정으로 보던 판례가 무슨 규정으로 바꿨다? 강행 규정으로 바꿨어. 알겠어요? 1년, 2년 이렇게. 알겠어요? 그런데 잘 봐봐요. 요리 돼 있지? 요리 돼 있지? 요리 돼 있지? 요는 뭐로 돼 있노? 전원합의체 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 이 접수 번호 뒤에 그냥 판결 하는 말만 아니고 전원합의체 하는 게 탁 들어가 있어. 알겠어요? 이거는 그냥 듣기만 들어놔요. 교재들 보면 이 두 개는 안 적어놨어. 이것만 적어놨지. 왜냐하면은 대법원 판례가 알겠어요? 판례가 특히 요 2002년도 판례 내릴 때 알겠어요? 1년 전에 이런 판례가 있었는 걸 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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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고 그냥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무효다 이렇게 푼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판례가 변경됐나 안 됐나? 변경됐잖아. 단속 규정에서 강행법규. 근데 변경할 때는 부에서 판결하면 안 되고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해야 돼요. 위반이라. 법원이 위반해버렸어. 그래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는 전원합의체에서 다시 심리를 한 거예요. 2021년에. 그렇죠. 다시 심리회가 뭐다? 요 2002년도의 판례를 따라간 거야. 이제 정리가 된 거지. 우리가 기존의 판례를 알겠어요? 변경할 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법 공부했으니까 그냥 이런 시험이 안 나옵니다. 여담으로 들어놔요. 대법원 판사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대법관이라고 부릅니다. 대법관 숫자가 몇 명이냐 하면 14명이 있어요. 14명이 있는데 그 14명 중에 2명은 대법원장하고 법원행정처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를 못합니다. 그러면 14명 중에 법원행정처장 빠지면 13명이잖아. 그 13명을 4로 나눠 봐봐요. 그러면 4명씩 딱딱 재판부를 구성해. 대법원 재판부가 3개 있습니다. 1부, 2부, 3부 4명씩 들어가요. 그럼 1명이 남지? 그걸 대법원장이
평소에는 재판에 관여를 안 해요. 알겠어요? 그 12명의 대법관이 4명씩 부를 구성해가 대법원에서 심리를 한다 이 말이지. 그런데 판례를 변경할 때는 대법관 13명이 다 모여야 돼. 법원 행정처장은 못 들어와요. 대법원장까지 들어와 13명이 다 모여가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되거든. 그걸 전원 합의체라 그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응? 이해돼요? 응? 자, 그래서 지금은 전원 합의체 판결에 따라 공부하면 됩니다. 마찬가지 이 규정은 무슨 법규다? 강행법규다. 그래서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무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다 이 말. 초과된 부분만 무효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걸 왜 이리 저거 줬느냐 하면은 틀리게 시험 지문 낼 때는 옛날 판례를 갖다가 표현을 인용할까 싶어서 봐두라라고 한 거예요. 알겠어요? 단속 규정이 아니고 무슨 법규다? 강행법규다. 알겠어요? 자, 됐죠? 그 금액이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는 때 위반행위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것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 판례라. 최근 판례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뭐 할 수는 있다. 약정할 수는 있지만은 계약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적용되었을 부동산 중개 보수 한도를 초과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정은 중개 완성 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 약정할 때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지불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약정해봤자 무효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요 표현 기억해 둡니다. 자, 그 다음에 알겠어요? 당자 수표 부도 사건이죠. 그렇죠? 이 당자 수표도 봐봐요.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 금액이 기재된 당자 수표를 보수로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받는 순간 금지행위가 성립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런데 그놈의 당자 수표가 뭐다? 뒤늦게 우회됐다. 부도 처리되었다. 알겠어요? 아니면 중개원에게 그대로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금지행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위반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요 말 봐봐요. 당자 수표를 그렇게 받는 순간에 곧바로 금지행위 이 범죄죠. 1년짜리 범죄가 왜 되는 거다? 기수가 되는 거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뒤늦게 부도 처리되거나 반환됐다 하는 이 사정 있잖아. 이 사정은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아니고 이미 성립된 범죄의 양을 정할 때 조금 참작할 만한 사유에 불과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됐죠? 그리고 이거는 요즘에는 뭐 잘 정리하는데 옛날에 나왔어요. 의뢰인 일방이 타방 의뢰인의 중개보수를 부담하기로 쌍방 간에 합의할 수 있어. 그 합의하더라도 법정 중개보수 이내에서 합의하는 거죠. 저 매수인한테는 중개보수 받지 마세요. 매수인이 주는 중개보수 매도인 내가 다 부담할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하더라도 한도를 초과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잖아. 그리고 중개보수를 깎아주는 거, 면제 주는 거, 공짜 뭐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금전 이외의 물품으로 중개보수를 수수한 경우에도 그 가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옛날에 이런 식으로 좀 멀었어요. 옛날에. 알겠어요? 자,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사안이다 이 말이지. 왜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느냐? 무슨 업무가 아니었어? 중개 업무가 아니었어라는 거야. 시험에 잘 나와요.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받은 그 업무는 중개보수도 아니다? 아니다. 분양대행은 중개 업무가 아니니까. 권리금 거래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 업무도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근데 이 판례는 봐봐요. 이 표현은 안 봐봐. 토지와 건물의 임차권 및 권리금 시설비의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그 사례금을 수령하는데 그 사례금이라는 금액 속에는 상가 건물의 임차권뿐만 아니라 권리금 및 시설비에 교환한 수수료가 뭐돼 있다? 포함되어 있는데 알겠어요? 포괄적으로 그렇게 지급받은 금원 중에 얼마가 중개보수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겠더라 없겠더라? 없겠더라. 그러면 그 포괄적으로 받은 그 금액이
법정 보수를 초과한 것이다 라고 단정지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판례 설명할 때 꼭 뭐다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하잖아. 뭐 남한테 돈을 받을 때는 뭐다 어떻게 받는다? 그 돈의 성격을 뭐 애모하게 흐리멍텅하게 받아보는 거야. 근데 내가 줄 돈이 있어가 줄 때는 뭐다 이 돈은 어떤 성격의 돈이다 하면서 명확히 하게 줘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걸 이해하면 이 판례도 이해되는 사람이지.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외울 필요 있어요? 없잖아. 알겠어요? 근데 이과 관련해서 최근에 4월달에 올해 4월달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것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렇게 권리금 거래를 알선하는 거 위반이다 위반이다? 아닙니다. 권리금 거래를 알선하고 수수료 받는 것도 뭐다? 위반 아닙니다. 아닌데 그 권리금 알선을 하고 난 다음에는 권리금 계약서라는 것도 작성해 줄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 계약서 작성 행위만큼은 권리금 계약서 작성 행위만큼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누가 할 수밖에 없다? 행정사가. 그래서요. 그럼 권리금 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게 아니고 행정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무적으로는 권리금 거래 알선 행위와 권리금 계약서 작성하는 행위가 엄격히 구별해서 이루어지기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례가 나와가 지금 논란거리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자, 마찬가지 금전 채권 매매 계약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다 중개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금전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그 판례잖아. 알겠어요? 거기 그 뒤에도 또 비슷한 판례가 있잖아. 거래 승사에 따른 사례금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수수한 돈 중에 얼마가 중개 보수는 특정할 수 없으므로 앞에서 봤던 판례하고 똑같은 관점이 들어갔잖아. 그 결국 이 사례는 금전 채권 매매 계약을 알선하면서 알겠어요? 건저당권의 이전도 함께 중개했다 안 했다? 했다. 건저당권의 이전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행위 맞다 안 맞다? 저당권의 이전을 알선하는 거 중개다 중개 아니다? 중개잖아 중개. 저당권 중개대상 권리에 속하나 안 속하나? 속하잖아. 그럼 저당권 중개대상 권리에 속하는 기고 그 권리의 저당 이전 그걸 알선하는 거 중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당권 설정이나 이전하는 거 중개하는 거 본 적 있다 없다? 없어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알겠어요? 큰일이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뭐다? 중개다. 그렇죠? 그 매매 중개 대상 맞고, 교환 중개 대상 맞고, 임대차 중개 대상 맞고,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한 행위도 중개 대상이다. 아니다? 중개 대상이다. 이 그 밖의 권리에는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지상권, 지역권 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다 들어간다. 알겠습니까? 공부한 거잖아요. 그럼 건저당권의 이전을 알선하는 것도 뭐 중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사건은 금전 채권 매매를 알선하면서 건저당권의 이전도 함께 알선하고 그 대가로 포괄적으로 뭐다 금원을 수령했는데 얼마까지가 중개 보수인지 특정할 수 있겠더라 없겠더라? 없겠더라. 그래서 법적 중개 보수 초과해서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 다음 이 판례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데 어려운 용어가 하나 있어서 나오면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이 단어가 있어서 법률에 뭐 차고 판결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이 판결문의 표현을 그대로 뺏기가 출제를 하다 보면 이 단어가 나올 수 있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봐봐요. 알겠어요?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 보수를 받는데 중개 보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특광시 특광도의 조례로 정하잖아. 조례로.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에 붙다
잘못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받은 보수가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하는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뭐를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보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조례를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그 자기는 법을 위반한지 몰랐다라는 거야. 법 범위 내에서 법정 중개보수 한도 내에서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받았다라는 소리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법을 위반했더라 안 했더라? 했더라라는 거야. 그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법률의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말은 결과적으로 표현을 바꾸면 뭐 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소리야. 그렇죠? 자, 그건 왜 그러냐면 법률의 착오라는 어려운 용어는 형법상 용어인데 출제위원이 이 표현을 써버리니까 뭐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야. 요 밑에 적어놨잖아. 요 읽어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한 부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벌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이유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따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이 전문 직업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보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했습니다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처벌받아 마땅하다라는 판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기획부동산 사건이다라는 소리지. 알겠어요? 기획부동산 사건. 자, 요 판례는 시험 출제가 상당히 되기는 힘들어요. 워낙 이 복잡한 표현인데, 알겠어요? 짤막하게 두 줄이나 이렇게 딱 줄여서 지문으로 내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 근데 현실에서 이런 사안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맨날 귀찮을 정도로 전화가 좋은 땅 있는데요. 그 전화 온다 안 온다? 온다. 알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돼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과수원인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한 다음 토지 중 일부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정한 매매대금으로 타인에게 매도하되 토지 소유자인 A에게는 그 매매대금의 금액에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그로 인한 손해와 이익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이 약정을 누가 했느냐? 이 토지 소유자와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한 거야. 이런 식의 내용으로. 알겠어요? 자, 그 약정을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 소유자, 과수원인 토지 소유자 찾아가가 막걸리 사들고 찾아가가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과수원인 토지 시세 알아보니까 10억이지요. 6개월 뒤에 내가 15억을 당신 통장에 꽂아주겠다. 알겠어요? 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정권을 위임시켜라. 알겠어요? 그렇게 약정한 거야. 알겠습니까? 약정. 그럼 정권을 위임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과수원인 토지를 갖다가 분할하는 거야. 분할해가 택지로 조성해가 전국에 분양 판매 광고 한다. 그때 이제 좋은 땅 나왔는데요. 전화 막 오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가 분양 판매 대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당연히 얼마 들어오겠어요? 30억이 들어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토지 소유자 A한테는 얼마 꽂아주기로 약속했어요? 15억 꽂아주면 돼. 그 나머지 15억은 지가 먹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손해와 이익은 가잖아.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다 이 말. 분양 판매한 결과 얼마 들어왔다? 30억 들어올 줄 알고 그렇게 했지만은 10억밖에 안 들어왔어. 그러면 15억 꽂아줬으면 지는 5억 손해보는 거야 이거. 그 손해도 누가 부담하겠다? 자기가 부담하겠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약정한 거죠. 그런 약정은 봐봐. 그런 약정을 과수원인 토지 소유자 A가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땅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했다고 볼 수 있나? 없죠? 그러면 그 약정은 중개 의뢰 계약이라고 할 수 있나 없나? 그 약정은
이 약정, 즉 이사와 이 사람 사이에 행한 그 약정은 중개 의뢰 계약이라고 할 수 있나 없나? 없어. 그러세요. 어떻게 봐야 된다? 위임과 도급의 복합적 성격을 가지는 약정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세요. 중개 의뢰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하는 말은 이 토지 소유자 A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뢰인이다, 의뢰인 아니다? 의뢰인이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의뢰인이 아닌데 거래는 했나 안 했나? 했지? 그럼 의뢰인과 거래했나? 의뢰인이 아닌 자와 거래했나? 의뢰인이 아닌 자와 거래한 거야. 그러면 이런 약정을 했으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6호에서 6번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30억 판매 대금 10억 자기가 가져간 15억 있잖아. 15억을 중개보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 법정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 판례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초과 수수가 금지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 등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세 10억짜리밖에 안 되는 걸 택지로 조성해가 30억을 판매하잖아. 그렇죠? 판매하려고 하면 뭐가 좀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겠노? 사기, 거짓말. 알겠어요? 그게 안 들어가면 큰 돈이 되겠나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건 또 별도의 범죄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알겠어요? 그 다음 네 번째 금지행위. 알겠어요? 네 번째 금지행위.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때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야. 알겠어요? 이 금지행위는, 이 네 번째 금지행위는 물어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해 줄 의무가 있나 없나? 있죠. 이 금지행위는 그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안 높다? 높다라는 거야.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할 사항들이라는 것이 다 무슨 사항이고? 거래상 중요사항들 설명하는 거야 이거. 그렇죠? 그걸 갖다가 거짓된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는 뭐 판단을 그르치겠다. 이 확인 설명하는 행위에서 이 금지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래상 중요사항이라면 거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거래를 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려줘서 의뢰인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거래 금액이나 권리관계나 아니면 중대한 법률적, 경제적, 물리적 하자 등을 다 거래상 중요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그래서 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1조 1항에 따른 무슨 사항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확인 설명 사항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지. 확인 설명 사항 쭉 열거되어 있는 거 기억나죠? 1번부터 12번까지 쭉 날되어 있는 거 기억난다 안 난다? 그 말은 뭐해도 기억나지? 그게 뭔지 알겠어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구조, 건축물의 용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뭐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거래 예정 금액과 중개보수 및 그 산출 내역에 관한 사항, 또 최근에 신설돼가 들어왔는 관리비와 그 산출 내역, 그렇죠? 그렇지? 토지 이용 계획과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수도, 전기, 가스 등 각종 시설물의 내외부 상태, 벽면, 바닥면, 도배 및 상태, 그렇죠? 일조 소음, 진도 등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 도로교통 뭐 이런 나오지? 학교와의 근접성, 일지 조건에 관한 외워야 됩니다. 응? 외워야 돼, 그렇죠? 그런데 외워야 된다 하는데 제가 외울 때는 알았어요. 말할 정도로 외우면 좋지만 글이 안 돼도 된다 이 말이지. 알았어요. 무슨 소리 하겠어요? 자꾸 읽으라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주관식 시험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았어요. 보면 내가 몇 번이나 읽었는기네. 알았어요. 내가 몇 번이나 읽었는 거하고는 글자가 좀 다르네. 이런 게 보이면 되는 거야. 알았어요. 됐죠? 그와 관련해서 봐봐요. 중개대상물의 가격 당연히 거래사항 중요사항 맞나 맞지. 뭐 거래해준 금액인데 뭐 매도월의 가액 거래사항 중요사항이라고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봐야 되잖아. 그렇어요. 근데 그 무척 높은 가격을 얻는 부동산 매도 그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바로 금지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렇어요. 그럼 다섯 번째 금지행위. 그렇어요. 다섯 번째 금지행위.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양도도 안 되고 알선도 금지된 분양 임대에 대한 정서 등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정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지도 말고 매매업도 하지 말아라라는 게. 그럼 그 정서가 어떤 정서냐? 이런 정서다 이 말이지. 이런 정서.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니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에서 금지해 놓은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하는데 안 외워도 돼요. 주택법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나온다. 그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알겠어요. 주택조합의 조합원 정서, 입주자 저축 정서 이런 정도만 봐두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게 바로 이런 정서에 속하는 거다. 그럼 우리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계약서 있지? 분양계약서도 정서가 정서 아이가? 정서는 정서인데 여기서 가리키는 정서는 아니다. 오히려 중개대상물인 정서잖아. 그거는 알겠어요? 상가 분양계약서도 마찬가지고 거기 이거 나오잖아. 근데 관계법령에서 뭐가 금지됐다? 전매가 양도가 금지됐다. 이주자 택지 분양권 또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정서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다. 관계법령 전매가 금지됐다 하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국토교통부 유권사례와 관련해서 택지개발 촉진법의 조문을 참고 삼아서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관계법령의 사례 아이가 이렇게 전매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 이 말이지. 그러세요. 여기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동호수와 특징 아파트 분양권은 정서다 정서 아니다? 아니다라는 게 정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 상가 분양 계약서도 마찬가지다. 알겠습니까? 맞죠? 상가 분양 계약서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야. 그렇죠? 6번 금지행위 9가지를 마무리 짓고 시작하다 갑시다. 중개거래인과 직접 거래를 하지도 말고 거래행사자 뭐 쌍방을 대리한 행위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런데 알죠? 이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아까 보수 초과해서 받지 말아라 하는 거는 뭐 강행 규정. 그런데 이거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그렇죠? 요거 잘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했어. 위반이다, 위반이다, 위반이다. 그런데 그 거래는 유효하다, 안 유효하다? 유효하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단속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 읽어보면 되잖아요. 만약에 이걸 효력 규정으로 바꾸면 뭐 해야 되느냐? 강행 규정으로 바꾸면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에 위반한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처리되잖아. 그럼 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누가 알았다? 의뢰인이. 그렇죠? 자신의 이익을 위한 한 거래도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그건 효력 규정으로 봐서는 안 되고 뭐 단속 규정으로 봐야 된다. 의뢰인이 자기가 집을 10억에 팔라 그래. 10억에 팔라 그래. 그렇지. 그래가 중개사무실에 매도를 했지만은 10억에 팔아주이소 하는데 그럴 리도 없겠지만 개업공인중개사 아이고 이 좋은 집이 10억에 나왔네. 내 11억 줄게요. 내가 살게. 그럼 의뢰인은 10억에 팔라고 내놨는데 11억 준다 하니까 팔아야 되나 안 팔아야 되나? 팔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팔고 있다 지금? 중개사한테.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과 직접 거래도 아니다. 직접 거래 맞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의뢰인의 이익이 뭐 그걸 무효로 처리해뿐만 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단속 규정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처벌만 하면 된다. 효력은 유효하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의뢰인과 직접 거래라는 단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걸 문장으로 잘 생각해봐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 교환 임대차 등과 같은 권리 혜택 실행하는 행위에 무슨 상대방?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가 바로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를 뜻하는 거다. 문장으로 표현할 때를 알아놔야 된다. 그걸 또 국토교통부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본인 소유의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인에게 직접 매도하든지 임대하거나 의뢰인이 의뢰한 중개대상물을 개업공인중개사 본인 명의로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것을 의뢰인과 직접 거래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표정이 또 굳어졌구나. 그렇죠? 본인 소유의 잡아봐요. 쉽잖아.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갖다가 매수의뢰인한테 팔아먹어도 의뢰인과 직접 거래. 그렇죠? 매도 의뢰받은 물건을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사들이도 뭐
의뢰인과 직접 거래 그 소리잖아. 그러세요. 자꾸 읽어야 돼요, 표현. 자, 중개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검증이며 검증이가 성립된다라는 거잖아.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리고 직접 거래,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겠네. 알았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하여 이 검증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누구로부터?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았다는 점이 왜 된다? 전제돼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중개 의뢰받았다라는 점이 인정이 돼야 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여러분들이 나의 의뢰인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나? 중개 의뢰 계약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반 중개계약 관계든 뭐 전속 중개계약 관계든 어쨌든 중개계약 관계가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게야. 알겠어요? 그게 구두로 이루어졌던 서면으로 이루어졌던 중개계약 관계가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중개계약을 인정할 수 없으면 의뢰인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소리야. 알겠어요? 그래서 요 말이 나오잖아. 중개의뢰인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는 구두든 서면이든 중개계약 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거다. 그리고 그 중개의뢰인의 범위에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누구? 대리인이나 거래에 관한 사무이체를 위탁받은 누구도 수임인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제가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이분이 제 사무실에 찾아와가 매도 의뢰를 하는 거야. 매도 의뢰를 하는데 매도하고자 하는 물건의 소유자들은 아니더라? 아니야. 근데 당신 누군데 매도 의뢰하노? 하니까 뭐 소유자의 대리인인데요 하는 거야. 대리인이 찾아와가 내한테 의뢰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이 대리인도 의뢰인이다 의뢰인 아니다? 의뢰인이다 그런 소리야 이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 판례가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알았어요? 안 나왔는데, 조금 연구 대상인 판례라요. 자, 이 판례 읽어보기 전에, 알았어요? 읽어보기 전에. 자, 제가 개업공인중개사라요. 이 매도인이, 물건의 소유자 매도인이 제 사무실 찾아가지고, 알았어요? 아파트 10억에 팔고자 내놨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시세가 이게 12억이야. 그런데 급해가지고 10억에 매도를 한다는 거야. 그럼 내가 사고 싶다, 안 사고 싶다? 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면 매매 계약서 작성해가 매수인란에 내 이름이 들어갔어. 개업권에 내 이름이 들어갔어. 그럼 의뢰인과 직거래 맞다 안 맞다? 맞는데 이건 내가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사기는 쉽고 그 제 와이프 이름으로 샀은 거야. 에? 와이프 이름으로. 그럼 매수인란에 내 이름이 적히는 게 아니고 뭐 와이프 이름이 적히는 게야. 그러면 나는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적이 또 없다? 없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없죠? 근데 이게 앞으로는 이 판례에 따르면은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따로 산다, 같이 산다. 같이 산다. 그렇죠. 그 제가 벌어들인 돈 갖고 뭐 같이 먹고 산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이 경제적 공동체 관계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시세보다 2억이나 싸게 나왔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이 결론을 보면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뭐 위배했다라고 보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의뢰인과 직접 거래로 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판례거든 이게. 물론 이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지만 알겠어요? 그래서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알겠어요? 그렇게 싼 물건이 나오면 개업공인중개사 본인 명의로 매수하지 말고 뭐 와이프 명의로 사면은 의뢰인과 직거래를 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 많이 했거든. 근데 이 판례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곤란할 것 같아. 그랬어요. 무슨? 근데 요 제가 집사람하고 뭐 따로따로 산다면은 알겠어요. 이혼 직제이기나 뭐 알겠어요. 이렇게 사면 또 달라질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런 게 그러세요.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판사가 읽어볼 때, 출제위원이 읽어보면서 출제하기가 조금 뭐다 힘들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판례가 있었다 하는 거는 뭐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세요. 근데 이 판례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래서 말이 어려워요, 말이. 저는 갑을병이라고 관로를 써줬지만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갑을병 표시가 없이 나왔어요. 없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를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매수 중개를 받은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도한 경우에는 이 개업공인중개사 갑이라는 사람은 뭐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사실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 있다가 아니고 없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없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갑을병이 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매수인, 알겠어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나 안 했나를 따져보자라는 거야. 매도인과 매매를 했다 안 했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 매매를 누가 중개했다? 을이 중개한 거예요. 왜 을이 중개했느냐? 이 사람도 개업공인중개사, 이 사람도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왜 이 매매를 을이 중개했느냐? 이 사람이 요 사람한테 의뢰했거든. 매도 의뢰했거든. 알겠습니까? 그리고 중개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 매도인은 갑의 의뢰인이 아니잖아. 이 둘 사이에는 중개계약 관계가 없잖아. 그 갑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샀는데 이 매수인한테 다시 팔아먹었다 안 팔아먹었다? 팔아먹는데 이 매매를 병이 중개를 한 거야. 왜 병이 중개를 했느냐? 이 사람이 요 사람한테 의뢰를 했거든. 알겠어요? 그러면 이 갑은 요 매매할 때나 알겠어요? 의뢰인이 아닌 자와 거래를 했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 갑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문장은 이게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를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수하여 매수 중개를 받은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도한 경우에는 이 갑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문장이죠. 이게. 알겠어요? 시험에 한 2차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거는 아까 기획부동산 사건하고 동일한 취지의 판례라. 알겠어요? 여기 나오잖아. 단순한 중개의 약정이 아니라 위임 및 도급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약정으로서 뭐 토지 소유자로부터 아까 과수원인 토지 소유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았다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잖아. 아까 그 판례하고 동일한 취지입니다. 그렇죠? 머리 많노?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지행위와 관련해서는 판례가 많아요. 그렇죠? 또 시험이 매번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다 거의 대부분이 된 적이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쇠가 빠지게 공부를 해놨더니 딸랑 올려 들어가면 또 간단하게 나오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렇죠? 뭐 특별히 그렇죠? 요거 한번 봐줍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 당사자 중 무슨 만을 일방만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무리 쌍방대리 하더라도 이행행위 업무를 쌍방대리하는 것은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소리지. 알겠어요? 그럽니다. 조금만 더 9번까지 가고 이제 7번만 하면 8번 9번은 읽어보면 돼요.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즉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이죠. 미등기 부동산이나 또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내의 아파트 분양권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허용이다 금지다? 금지다. 그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투기 조장한 행위다라는 소리죠. 그렇어요. 자, 근데 우리 중간 생략 등기는 등기의 효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유효함 등기입니다. 알겠어요? 등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탈세를 주목적으로 하는 중간 생략 등기에 의한 미등기 전매행위를 중개하지 못하도록 뭐 해놨다? 금지해놨다. 등기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미등기 전매행위를 알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목적으로? 탈세 목적으로. 알겠습니까? 그럼 탈세 목적이 없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됐고 뭐. 근데 미등기 전매행위를 알쓰나마 금쟁이잖아. 그런데 전매 차익이 발생됐다 안 됐다? 안 됐다 하더라도 미등기 전매행위를 중개한 것이 사실이라면 금쟁이다 아니다? 금쟁이다라는 판례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하는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주택법 보면은 전매 제한 대상인 초기과열지구 안에서의 아파트 분양권, 분양가 상한제 정형주택, 그 주택의 입주가 승인된 지면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런 부동산을 가리키는 걸 보면 된다. 이걸 묻지는 않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 8번째 9번째 요것만 읽어봐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하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년짜리로 또 이러노 플러스요. 그렇지요. 자전거래라고 합니다. 자전거래. 알겠어요? 요 부분.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높게 신고한 후에 곧바로 뭐 한다? 해제 신고해 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 시세를 띄우는 거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단체를 구성해가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무선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알겠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끼리 저끼리 딱 소모임 만들어 가지고 알겠어요? 우리 모임에 안 들어온 개업 공인중개사와는 협조한다 안 한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방문각 중개사 학원 출신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치가 알겠어요? 그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협력 안 하겠다 하고 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9가지 금쟁입니다. 알겠어요? 9가지 금쟁이. 조금만 쉬었다가 알겠어요? 또 쭉 나가 봅시다. 알겠어요? 빨리빨리 끝내야 된다. 알겠어요?